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반동 지역 일대에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집집마다 화재가 일어났고 불길은 목조 건물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45만 개의 건물이 불타 무너지고 10만여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제1조선인 6,661명이 살해된다. 역사 전월 그날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불리는 관동 대지진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무려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이게 상상이 되는 숫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6배수. 2005년에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죠? 엄청났죠. 예. 비하면 16배 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진짜. 그 동일본 대지진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된 사건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잘 남아 있고 또 고베 대지진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가 오사카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진이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관동 대지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지진이었네요. 그렇네요. 네. 베트남전 9년 동안 미군 전사자가 5만 8천여 명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진 한 번에 사상자가 10만여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렇죠. 네. 저 오늘 특별히 관동 대지진과 또 조선인 학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아 연구소의 김인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코리아 연구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거 연구하시는 곳이에요? 제일동포의 역사와 문화 일반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관동 대지진 얘기를 오늘 하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도 왜 강원도가 관동 관서로 이렇게 그렇죠.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일본에도 관동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동이라는 건 이제 도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위쪽을 주로 이제 관동, 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날 간도하고 야마나시 시즈오카 지역 일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죠. 6 이상의 지진의 규모로서는 한 15번 정도 일어났다라고 여진이 그러죠. 계속 예, 있었어요. 여진이. 예. 그리고 피해액도 전해의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 정도가 이때 날아가 버린 거죠. 최근에 경주, 포항 지진을 보니까 야, 그 공포와 충격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포항 지진 규모가 5.4 정도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관동 대지진의 규모가 7.9. 지진 규모 1차이가 세기 강도로 치면 이제 32배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포항 지진하고 관동 대지진이 지금 그 지진 규모가 2.5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진의 강도로만 보면 1000배가 넘는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야,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자, 오늘 이쯤에서 오늘의 맞춤 패널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일본에서 40년 가까이 사시면서 지진도 많이 경험하셨을 테고 또 무엇보다 영화 박열 보셨어요? 네. 박열에서 조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일본 내각의 수뇌부 역할을 하셨던 바로 그분, 네, 우리 김인우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일본인 역을 참 많이 하신. 왠지 네. 박수가 아니라 악역의. 초면에 멱살 잡고 싶은 거 처음이에요. 동주도 힘들게 하셨고요. 네. 그렇죠. 그 섬에 군함도에서도 힘들게 하셨고. 従軍慰安婦制度は徹底した女性大日本帝国に感謝すべきだ。 이게 지금 환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내 편이 이게. 왜냐면 악역이 많아서 그냥 한다. 그죠. 저는 제일동부 3세고요. 국적이 한국이고 여권도 녹색이고. 그렇죠. 한국 분들은 일부 제일교포들은 그냥 일본인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본에서 살았던 한국인, 그렇죠. 제일동포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럼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가장 무서웠던 게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원래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거라 수직으로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 옆으로 흔들리는 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수직으로 오는 것은 이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진도 7.5. 일본 센다이에서 학교에서 흔들리고 그 땅이 갈라지고 그 교사가 기울어졌어요. 정말 그때는 무서웠거든요. 아 직접 겪으신 거예요? 겪어봤어요. 7.5를? 예.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막 의자나 뭐 책상이 다 덜컹덜컹거리고. 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교사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그나저나 최근에 보니까 그 영화 박열이 일본에서 지금 재개봉이 돼가지고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데 글로벌 역주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주 저 특히 더 우리 배우님은 좀 감회가 특별하실 것 같아요, 김인우 씨. 예, 저는 그 할아버님께서 일본에 그 강제로 끌려갔고 외할아버님께서는 그냥 스스로 가셨는데 그 당관에서 일하셨거든요. 그 조부모한테서도 그렇고 제가 초청년 계열 조선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에서도 관동 대진인 대학살 사건은 다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일본 국가가 딱 한 명 박열 선생님께 죄를 몰아갔다는 거 사실은 시나리오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고 그래서 제 주변의 일본 분들이 그 광동 대진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본 적 단 한 명도 그 몰랐거든요. 학교에서는 가르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몰랐던 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앞서서 영상에서 잔인한 음모라고 표현됐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지금 황궁 앞으로 싹 다 몰려가 있어. 뭐 대책을 세우라고 난리인데 이게 금방이라도 폭동으로 번질 것 같아. 폭동? 폭동이 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今皇居の前に押しかけてる怒った国民の気持ちを誰が慰められますかもし暴動でも起きたら塩大臣あなたが責任を取るということですか暴動が起きる前に戒厳令を発令するべきです 名分のない戒厳令は内乱を起こしかねない。名分ならありますどのような名分ですか。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それはどういうことです。この騒動の最中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あちこち火をつけ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誰かがそう言ってました朝鮮人が過激な思想を持った者たちと融合している在京軍人会消防守青年団員らは協力し合い彼らを警戒し朝鮮人아니 근데 저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짧은 영화 한 장면 보면서 왜들 이렇게 다 왜 우리 배우님한테 그렇게 모진 눈빛을 보내세요? 네? 아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오늘 진짜 코스염 안 붙이고 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코스염 있었으면 진짜 웃겨갈 뻔했어. 아니 그 약간 눈빛이 정말 교활하기 짝이었어요. 인상이 바뀌죠. 죄송합니다. 너무 연기를 잘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아닌 학살로 6,661명이 죽었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도살 수준 아닌가요? 뭐 거의 인간 사냥 수준인데 지금 전시도 아닌데 저는 뭐 보고 들으면서는 지금 계속 믿기지가 않습니다. 박열리 영화 대사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地震につけ込んで朝鮮人たちが火をつけ国家防衛施設と重要人物に爆弾を投げ落としました、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
배우는 정말 배우가 아니야. 나 소름 끼쳤어. 나 진짜 어떡해. 소름. 이거 해석을 하면 지진을 틈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국가 방위 시설과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한다. 일본 수뇌부에서는 거짓된 소문, 유언 비언을 퍼뜨린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미즈노 렌타로라고 해서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내무 대신인데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악감정을 조장해서 학살 사건을 뭐 일으킨 장본인이요. 유언비어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란을 틈타서 조선인들이 방화하고 약탈하고 폭행하고 집단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인들은 그냥 경계의 대상으로 그렇죠. 주의하라 뭐 그런 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최초의 유포자가 유언비어의 유포자가 내무 대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그렇죠. 그래요. 원흉. 왜 그러셨어요? 어떤 얘기가 또 나왔나요? 조선인 우유 배달부나 신문 배달부들이 배달할 집을 표시해둔 분필 자국을 보고 조선인들이 습격할 대상을 사는 집에 표시를 해둔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도 신문 배달부나 정말 우유 배달부들이 집에 이렇게 표시해놓은 걸 보고 북한 간첩이 표시해놓은 거다. 이런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여기서 나온 거네요. 때로는 아이들의 단순한 낙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의 해고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나와 친구들의 낙서를 두고 어른들은 조선인들의 암호라고 외친 것이죠. 애들 눈으로 봐도 뭐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넌센스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 회고라는 게 그 아주 유명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남긴 자서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아, 그래요? 그렇대요. 그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실제로 이게 가장 그 일반적으로 많이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공동 우물에다가 조선인들이 독을 넣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죠. 아니 근데 우물에 독을 타면 일본인들만 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유언비어가 생각보다 아주 조직적으로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진은 9월 1일에 발생을 하죠. 근데 발생이 한 12시경인데 발생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1시경에는 후지산이 대폭발했다. 도쿄만의 큰 쓰나미가 들이닥친다. 대지진이 또 온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상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거였는데 이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3시경부터 조선인에 의한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3시간 만에. 네. 그리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경. 이건 뭐 사실 하루도 안 지난 건데 이때쯤 되면 벌써 조선인의 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 점점 얘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1923년 10월 22일자 호지신문의 기사 내용인데요. 2일 밤부터 3일 오후에 걸쳐서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군들이 조선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처단을 할 거니까 빨리 안전한 데로 도망가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인심을 아주 지극히 최고조로 불안하게 만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카더라.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속초에서 산불 났을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배달부들이죠.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다니면서 회피 못한 분들 찾아다녔어요. 피신하시라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재난 상황에서. 그렇죠. 지진 때문에 생긴 공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 그리고 굶주림, 화재로 인한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사실은 정부를 향한 분노가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조선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풀 수도 있게 되는 그날 있었던 사건들이 다 조선인들에 의해서 기획된 사건이 되어가고 그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 6시에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계엄령까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9월 2일 오후부터 도쿄시하고 5개 군에 먼저 선포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도쿄 부하고 나아가서는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이렇게 확대되거든요. 이거는 조직되지 않으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계엄령이라는 게 좀 전쟁이나 사변 시 적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군에게 국민 생활을 통괄하게 하는 것. 그렇죠. 이런 사전적 의미인데
아주 손쉽게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계엄령 상태니까 권력은 군과 경찰에 의해서 딱 집중된 상태고 그러니까 수뇌부나 고위층에서 위험 비열을 아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쫙 퍼뜨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 군대에서 그 상명하달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 변수 하나가 또 이렇게 딱 결합이 됩니다.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경단이 향토예비군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계엄사령부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꼬드기고 사실은 지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관동대진이 일어났을 때 1923년 9월 1일부터 한 6일 동안을 도쿄하고 요코하마, 사이타마, 지바 이 일대에서 실질적인 조선인 학살을 자행한 것이 사실은 이제 자경단과 군경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민간인이잖아요. 지금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에 의한 학살이 집단 광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경단들은 사실은 이제 조선인을 길거리에서 색출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아까 영화에서도 보니까 조센징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대충 비슷하면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특히 뭐 외모로는 거의 구별이 어렵잖아요. 납작한 머리하고 키도 좀 일본인보다는 좀 크고 조금 크고 머리가 좀 이게 장발 이게 이제 조선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선인의 특징이라고요? 그럼 그냥 안 해? 야,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기준이 이게 지금? 글쎄 이건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한국인과 일본인 구분이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그 조선인 구별법이 있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 일본어 조금 하신다고 들으셨는데 스쿼시. 그래서 제가 좀 일본어를 해볼게요. 그거 따라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고엔 고주고생. 주고엔 고주고센. 주고엔 고주고생. 주고엔 고주고센. 달라요? 주고엔 고주고센. 주고엔 고주고생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징적으로 말하면 그 부산말이 일본어의 표준어에 좀 가깝거든요. 표준어 부산말이랑 억양이 그 넘나지가 있어요. 톤이 다른 거예요, 톤이. 주고엔 고주고생. 그러니까 주고엔 고주고생. 밥문나. 그러니까 끝이 내려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민 아니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 미묘한 그 미양이 있어요. 그 억양이. 그게 지금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님이 느끼시기에는. 주고엔 고주고생이란 게 그 장음이 들어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장음이 거의 없어요. 주고엔 고주생, 주고엔 고주생 아니고 주고엔 고주생 이렇게 돼요. 주고행 고주생. 장음이 들어가요. 지금 맞게 한 겁니까? 주고행 고주생. 고주생. 한국어 같은 고주생. 고주생. 사실은 그 관동하고 관서하고 발음이 좀 다른데 관동은 길게 하고요. 간서는 짧아요. 또 그 차이가 있군요. 지역별 차이도 있구나. 네, 그래서 조선인들만 꼭 그 학살의 대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 발음이. 그런 거 서로 틀렸다 그러고 오해하고 막 그럴 수도 그랬을 있겠는데요.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억양만 아니라 발음까지도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일본인이었어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스미마센 해보세요. 안 할래.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화 보면 박열에서도 좀 이재훈 씨나 이런 분들이 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일본 사람처럼 하잖아요. 실제로 그 배우들의 일본어 선생님이시래요. 많은 배우들을 이렇게 일어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파결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 배우들은 제가 한국인 배우들은 제가 그 감수를 했고 100명 넘는데요. 100명 넘으세요? 조진웅 배우, 조진웅. 황정민 배우, 잔동건 배우, 김인권 배우. 그 기억이 이제 거기서 우등생이 누가 제일 잘해요? 잘하는 사람. 자, 그래 우리끼리니까. 조진웅 배우 잘했어요. 부산 출신이니까 표준어가 좀 닮았거든요. 네. 도쿄 같은 경우도 네네. 우리가 도쿄 뭐 동경 이러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도쿄 이렇게 다 좀 도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하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나 봐요. 기미가요라든지 아니면 도도이스, 이로하, 교육치거 이런 것들을 막 시켜봤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신 뭐요? 도도 뭐요? 이로 그 도도이츠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옛날의 노래 뭐 민요 같은 거겠네요. 사실 그런 것이죠. 이로하라는 것은
한국의 자음 모음 있잖아요. 현재는 지금 그것이 달라지고 아이우에오 가키큐케코 이거가 달라진 거죠. 그 당시는 이로하였거든요. 학살의 기억은 사실 그 당시를 겪지 않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나 1995년에 있었던 그 고베 대지진이나 이런 경우에서 제일동포들이 주로 타켓이 돼가지고 실제 제일동포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다고. 長かったら火が出たのはですね、在日韓国人が火をつけたの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ようなことを噂としては聞いたと。 아니 이게 무슨 학살의 기억이 아니라 무슨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도쿄 한복판에서 여전히 한국인과 제일 조선인을 죽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면 요즘에 너무 심한 게 그 제일동포들은 한국에 들어가라. 근데 한국에서 일본 분들 보고 돌아가라는 말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그것을 이제 교육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이 당연한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리는구나 이러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조장하고 있다 여전히. 이제 9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잔혹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그 증언들을 채록해서 만든 30여 년 전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잠시 보시죠. 荒川の下流が流れるこの下町の一帯は当時東京市内で自警団による朝鮮人虐殺が激しかった場所と言われる。で吉木橋のその一帯をねの土手を見たらば河川敷や土手の傾斜面にねその朝鮮の人のね遺体がね惨殺されてね転がされてこう抵抗したんでしょうな。手をパッと切られたりね断面が見えるこうねそのうちに挟み撃ちにあってとっ捕まっちゃってそれでその殴る蹴るねなんで撲殺ですよね。それですぐもうそうね2分か3分ぐらいでぐーっと伸びちゃった。こんなねどつの上にこんな玉石がゴロゴロしてるわけ。それを持ってその死骸をね目当てにバーンと投げつける。6、7名のほとんど裸の人あるいはズボン人たちの針金でねこういう格好でね後ろネックに分かれてねつながってくるんですよ。銅を持ってもう一人は足を持ちましてねこういう具合にその燃えているコックスの中へ投げ入れてるんですよ。私ね少年でしたからねまともに見ていられなかったですよ。もう6尺のあんなもの5尺か6尺の3尺だからの穴を掘って5尺持ってあんだからドンといってブタッとの中で落っこった。青年団員であったという浅岡十三さん。2日頃もじゃあ4日ぐらいまで2日だか3日だかね殺されたの。2日ぐらいそのまま置いとかれて。置いとかれて今度は腐くなって。それで穴掘って。でほら薪やってそこへ薪だけじゃもういけないから油かなんかかけたんで俺たち15人でここ来て泊まれって言うからさその3人ね前に引っ張り出してそれでもう勝負ソフトがなんだ知らないんだ飛び持ってのくるっと回って真ん中3人いるとってそれでこうやって殺しんだんだからこんなこともあったもんじゃないよ手ぶらで出ないんだ何が持って何が浜でもまな板の包丁でも何にでも持ってって言ったんだから朝だよね、それで他の人が殺さなくてあの人が殺すならそばにいる日本人もなんだ殺したらダメだとか言うんだけどでも一緒になってさ一緒になって殺すんだから後でだからそれがデマであったんだなってのを聞いた時はそれこそ今言ったように何とも言えない変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よ。なんであんなことしたんだろうな誰があんなことをあんなデマを飛ばしたんだろうと思ってね。おじいさんの言ればそれ助けてくれる人は一人でもいっぱいいてほしかったわけですよね。そうさ私あんた今日本当にいやどうも本当はまあだって俺とこれだから違ったよそうでしょだからそれもよくわかりますよ本当に亡くなられた人となったらね
随分賢かったですよ。日の人がね殺された人だったら大変ですよこれは。마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지금 보신 영상은 평생 반동대 지진 조선인 학살 진실을 추적해 오신 오춘공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인데요. 당시에 이제 목격자들, 조선인, 일본인들의 그 경험과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목격자들을 찾아서 계속 취재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아우, 말 꺼내기가 너무 힘든데. 예. 지금 다큐를 보니까 그야말로 뭐 물, 불, 땅 가리지 않고 던지고 태우고 묻고 정말 처참한 짓들을 했는데 저렇게 산 분들이 입을 열어줘서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으로 보다 보면 그 회고 글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탯줄로 떨어지지 않은 태아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음부에는 죽창이 꽂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라시로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은 보다 더 이 학살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시노 수용소. 조선인들로서 위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가둬두는 그런 형태였는데 문제는 이 나라시노 지역의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오픈을 시켜요. 그리고 자경단이 가서 쫓아가서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상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도 있어요. 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수용소에 있는 조선인들을 자경단한테 내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하자. 말을 못 하겠어. 이거 뭐 말을 못 하겠다. 분이신 것 네. 저희 조금 감정 좀 조절한 다음에 말을 못 하겠어 지금. 화도 못 내겠네. 그러니까 도교만 같은 데는 시체가 이렇게 떠 있는데 한복 옷자락이 이렇게 같이 보이는 시신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녔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대롱 딱 들고 저수지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숨만 쉬면서 버틴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뭔 짓입니까? 너무 이게 맞습니다. 반성하면서 사는데 참 어렵네요. 저 우리 녹화 역사상 처음 사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들 뭔가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멘붕이야. 눈물도 안 나와. 너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 우리 왜 이런 거 안 배웠어 오늘? 다들 아이고, 갑자기 뒷골이 확 땡기네 진짜. 근데 오늘 진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일본에서 기획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국민들의 불만을 좀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다? 당시 제일동포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뭐 대부분 공부하러 건너간 유학생들 아닐까요? 노동자들도 있었겠죠. 노동자분들도 있었을 거고. 대체적으로 1900년대의 경우는 정부 장학생, 관비 유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유학생들이 진짜 학생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제 사는 모습들이 아주 최하층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학의 형태였는데 말은 고학생인데 실제로는 노동자로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극히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의 그 공산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일부를 이제 일본에서의 물건들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그 자본주의가 싼 임금으로 그 조선인들을 불러들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의 다수의 그 우리 노동자들이 건너갔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인과 비교해서 일단 임금이 싸다.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한다.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더럽고 힘든 일에 이들을 내모라도 된다라는 그런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회 하층민이라는 건데 그래도 식민지 조국에서의 삶보다는 조금이라도 먹고 살 방도가 있을 거라 이런 희망을 안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왔더니 생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네. 제일 조선인들이 주로 노동자였다는 게 그렇게 대학살을 당한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이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당시가 1923년이에요. 일본의 국내 경기 사정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확 호경기를 가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줄을 수밖에 없고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었다. 느낌 오시죠, 그렇죠? 일본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저 값싼 노동력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의 먹고 살이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혐오가 시작이 된 거죠. 민중이 민중을 이렇게 죽게 하는 이른바 계획된 제노사이드가 민중이 민중을 그 민중들 입장에서도 쉽게 그게 젖어들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극도의 어떤 박탈감이나 공포심에 처하게 되면 문제를 좀 단순화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조선인들 때문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게 혐오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혐오란 단어를 이제 썼는데 아직도 그렇죠? 그때 당시 기획된 그 혐오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주제를 보고 네. 미리 조금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서 뭔가 이렇게 거대한 재앙이 닥치면은 소수자나 그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책임을 면하고 그런 행태들이 반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 로마에서 큰 불이 났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중세 흑사병이 돌 때는 그 마녀 사냥을 해서 여성들을 또 불태워 죽이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또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서 희생양 삼아서 죽이고 그런 흐름들이 관동 대지진 때는 일본에서 죽창으로 조선인을 찌르는 인류의 악덕이라 그럴까요? 불행과 비극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정치인들이 뭔가 이렇게 혐오 대상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권력을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렇죠? 막 지역 갈등, 갈등 유발하고 이념, 뭐 빨갱이 혐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정말 이 혐오에 대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대학살을 지켜보면서 울분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가 제대로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사회주의적 영향력이 일본 사회에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노동자의 문제나 소수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본이 그 이슈가 된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연대하는 특히 노동자 간의 연대보다는 서로 간의 혐오와 질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노동운동 자체가 조선으로 확산되는 것도 원치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요. 위원비호중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들의 그 방화가 많다. 혹시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제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전형적으로 지금 딱 보니까. 자,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 그 조선인 그 사망자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희생자라고 그럽시다. 우리 조선인 희생자의 그렇죠. 수가 6,661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우리 조사가 이게 어떻게 이게 이 6,661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사실은 현재로서 한일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숫자고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던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 일면에 실린 내용인데 이렇게 이렇게 커요? 1만의 희생자. 그렇죠. 슬프다 7천의 가련한 동포가
적지에서 피바다를 이뤘다. 지역별 희생자의 숫자가 나오고. 그렇죠. 지역별 희생자 숫자가 뭐 이렇게 100인, 뭐 2인 이런 식으로 숫자가 쫙 나오고 예, 거기 피살자 총합계 6,661인. 가슴이 쓰리고 두 눈으로 타고 남은 고기의 자취를 찾음에 몸이 떨리나이다. 다만 타는 것은 우리의 한 조각 붉은 마음뿐이겠나이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많이 쓰여져 있는. 이게 지금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이죠. 네. 일본에 거주하던 한세복이라는 인물이 독립신문사 사장이었던 김승하 앞으로 보낸 편지 형식인데 여기 보면 밑에는 이제 상하이 교민단이 추도회를 열고 추도문을 낭독하고 추도가까지 만들어간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언론이죠. 그러니까 알리고 그러니까요. 적어내고. 근데 9.11 테러의 공식 희생자 수가 2,983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면마다 각각 다 달라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렇게 집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관원 쪽 기록에는 사법성 기록은 233명, 내무성 경보국 기록은 231명,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 쪽은 832명으로 되어져 있어서 일단 숫자가 작고 기관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역 분포도 상당히 차별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빙성은 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이 이걸 제대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랬을 리가 없죠. 이 중에서 일본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선인 명단, 조선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규정한 명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학살 장소나 매장 장소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제 매장 장소를 기록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구술상으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이제 그런 사업은 하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런 거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유해가 나왔어도 유족들한테 준 일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유해 발굴도 현실적으로 어렵겠어요. 대부분이 그 이제 유해가 있는 곳이 하천 부지나 그다음에 야산이나 이런 데에 그 가매장 형태였는데 말이 가매장이지 시신을 옆으로 묻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묻었던. 밑으로? 예, 이렇게 쭉 그냥 쭉 옆으로 이렇게 파지 않고 그냥 깊이 파가지고 한꺼번에 매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매장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지진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인지 학살된 모르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요, 비록 적은 수긴 하지만 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私はチョン・ヨンファンと申します。在日朝鮮人の歴史を研究しています。明治学院大学で今歴史学を教え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 거예요? ここは東京から1時間ほどのところにあります千葉県の船橋市の船橋市へ馬込霊園に来ています。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또 어쩐 일로? はい、この霊園の真ん中にですね、関東大震災の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を慰霊する慰霊碑があります。それでは行ってみましょう。 공동묘지로 직접 가는 건가요? 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랑은 많이 다르네요, 공동묘지가. 아, 맞네. あそこにあるのが関東大震災犠牲同胞慰霊碑という碑ですね。こちらです。 아, 저 뭐 유령 비석 같은 거. 네, 비석. 큰 게こちらになります。 큰 게 있고. 真ん中には関東大震災犠牲同胞慰霊碑とあります。西暦1947年3.1革命記念日春征とあります。在日本朝鮮人連盟の千葉県本部がこれを建てたと。こちらはこの慰霊碑よりもですね、もっと古い1924年にできたと言われています虐殺された朝鮮人たちを
入れする無縁塔ですね。 그런 유령비는 누가 세운 겁니까? 朝鮮人と日本人の市民が共に建てる、あるいは日本の市民が建てると、こういう形で、市民によって建てられているという場合がほとんどですね。 일본에서 막 이걸 은폐하려고만 했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런 위령비까지 세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これは逆に言えば政府や国、自治体が積極的に朝鮮人の犠牲や被害、彼らからすれば加害を調査してくるということ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もあるわけです。 일본 시민들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까? 日本の歴史教科書には関東大震災の時に多くの朝鮮人が自警団や軍隊によって殺されたということは書かれています。なのでしっかりとそれを学べばもちろんわかるはずなんですけども、歴史的事実を直視しない、こういった動きが日本の中で高まっているわけです。で、私はだからこそですね、この慰霊碑の伝えようとしたメッセージ、日本社会が見直すということが今改めて必要だと思います。 네. 저 멀리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혜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학교에서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네. 근데 한편 우리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참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자체가 참 부끄럽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한국 정부가 사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거론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에도 관련된 그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그런 것들이 썩 그 원만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말고는 그러니까 6,661명도 임시정부가 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 관동 대지진 때 계엄령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1964년도에 계엄령이 선포됐었거든요.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시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도모한 건데 그로 인해서 묻힌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유감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동 대지진 사건은 학살 사건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650명 넘는 중국인, 네. 또 10여 명 넘는 사회주의 일본인 분들이 다 희생당했죠. 중국의 경우는 1인 참살, 중국 노동자의 조사라는 자료를 공식 항의 문서와 함께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국가에서 사과를 받은 거예요. 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정작 목표물이 되었던 조선인들은 사과는커녕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이게 한일 관계의 어떤 이 혐오, 이거는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럼요. 일이죠. 예, 맞아요. 네. 지금도 일본에서는 배회주의적인 운동이나 그 정치가들의 그 발언이 계속되고 있죠. 네. 예를 들어 제가 2년 전이었던가 일본에 저 여행 갔는데 그때 TV 프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 일본은 한국에 침략을 해본 적이 없다. 침략한 적이 없다? 예. TV에서 그 얘기해요.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と言ってもいいんだろうと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し。 깜짝 놀랐죠. 저도 들었어요, 이 얘기 화면에서. 그래서 도와준 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냥 깜짝 놀라고 그것을 학교에서 또 배우고 그 학교가 있거든요, 단체가. 네, 어린애들이 그것을 배워요. 네.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죠. 이제 혐한류나 이런 자학사관이 사실은 일본 사회에서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들과 또 대립국면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으니까 맞아.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해서 이제 혐한류 쪽하고는 좀 대립각을 확실히 세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신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매주 하던 시위를 중단을 하고
성금을 모아서 일본에 전달을 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이야기요? 예, 이게 진짜고. 네, 사실입니다. 그 보도에도 막 나오고. 저는 이렇게 숭고한 행위를 본 적이 없고 그 혐오가 아닌 연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사례인 것 같고 이번에는 일본이 응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돌 하나 얹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잠자리를 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오랫동안 이 제1조선인에 관한 연구를 해주신 우리 김인혁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동대 지진의 조선인 학살은 저는 현재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제1동포들은 삶 자체가 그 트라우마 속에 있거든요. 단순하게 사과나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인권사의 하나로서 제노사이드 역사에 대해서도 좀 잘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반일적인 정서로만 푼다기보다는 선진화된 인권의식으로 해치하고 해결해 나가자라는 태도로 가면 뭐 한일 양국에게 좋은 거고 우리의 어떤 의식 하나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국가 간의 문제 이상협,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죠. 멋진 말씀. 오늘 그 가짜 뉴스의 유포자 내무장관의 입장에서 오늘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늘 관동 대지진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역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참 어렵기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는 영화를 통해서 그 배우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학계에서는 더욱더 진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우리 배우께서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려주시고 자, 저희도 이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대학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복나들이 궁궐 기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역사전을 그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 일본에서 아까 재개봉됐다고. 관이 모자라서 또 관을 늘리고 그 정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本当なのかそう疑いたくなる真実関東大震災時に日本人虐殺があったのと同じような空気の時代日本のことを考えると嫌な気分になる日本という国韓国という国に対してどんな関係を取り結ぶのかを冷静に学び選び取る姿勢が日本人として見るべき映画である。 일본 일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화.